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끝내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거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학습지를 통해서 배운 내용도 있어요. 하지만 배우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공책을 꼭 챙겨가지고 필기를 꼭 해주세요. 필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이제 거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라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래 그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판례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 각종 거래의 종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배워보고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의 판례서부터 배워봐야죠. 거래의 판례서 수도 없이 했습니다.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그렇다면 차변에 무엇이 써지는가 먼저 이것만 파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대변에 무엇이 먼저 써지는가 이건 먼저 파악을 해서도 각각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반대변에는 당연히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이겠죠. 우선 차변의 자산의 증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양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차변의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반대변에는 자산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를 했다면은 재무상태표의 등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산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대에는 뭐가 있어요? 부채랑 자본이 생기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변에서 그렇다면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대변에서 부채랑 자본이 증가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부채랑 자본이 대변에서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반대변에서 부채와 자본이 감소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 손익법을 통해 가지고 했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증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그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수익의 발생이었죠. 왜냐?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순자산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무언가가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한 곳에서는 수익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원인으로는 비용이 당연히 발생을 하면은 내 돈이 써졌으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는 비용의 발생과 이렇게 같은 변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산의 증가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거래의 판례서를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꼭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재무상태표의 등식, 그리고 난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의미만 파악을 하고 있더라도 어디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각자 이 거래 판례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의 증가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4개, 반대편에 있는 4개와 같이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단 하나 비용과 수익의 발생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돈을 썼는데 수익이 발생한다?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죠? 물론 정말 극소수로 비용과 수익의 발생이 같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까지 같이 발생한다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거래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뭐냐? 차변과 대변에 모두 계정 과목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금액이 작성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 말은 차변과 대변에 모두 계정 과목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은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금액이 작성돼야 되고, 이 양쪽 변에 쓰여진 각각의 금액들은 동일해야 한다. 그게 바로 회계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이 같이 쓰이게 되는 것, 이것을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서 조금 더 범위를 포함하자면은 금액도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솔직한 거래 이중성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쓰이게 하는 것, 이것만, 동일한 금액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대차평균의 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떠올려 주시면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쌤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 이중성, 대차평균의 원리, 정말 같은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쌤이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금 1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을 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죠. 이렇게 차변에는 보통예금, 왜냐? 보통예금에 입금을 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것이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현금이 대변에 이렇게 쓰이게 되죠. 왜냐? 보통예금 통장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사라지게 되었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현금이 대변에 쓰이게 되고 보통예금이 차변에 쓰이게 된다. 이렇게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은 이 표를 보듯이 차변에 이렇게 계정 과목 금액이 쓰이게 되면은 대변에도 무언가가 꼭 쓰여줘야 된다. 이 거래를 토대로 이렇게 쓰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금액 또한 일치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차평균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이 금액적인 면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과 차변의 금액이 평균을 이루어야 된다. 한마디로 회계상에서는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좀 더 거래 이중성이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거래 이중성이라는 것은 계정 과목도 포함을 하고 있고 금액적인 동일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하지만 대차평균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면만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같은 의미로 어느 정도는 사용을 해주셔도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이요. 벌써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래의 종류 그리고 이 거래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쌤이 나눠줬던 학습지에는 없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쌤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기초로 두고서 학습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쌤이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거래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환거래의 의미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학습지 한 6번 정도에다가 5번, 6번 정도에다가 꼭 써주셔야 돼요. 교환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로만 이루어진 거래예요. 한마디로 차변과 대변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만이 작성이 될 수 있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즉슨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들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왜냐? 자산, 부채, 자본은 다 재무상태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걸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거래를 교환거래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손익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쪽 변에만 수익 또는 비용이 나타나는 거래예요. 한마디로 차변이나 대변 둘 중에 한쪽 변에는 수익, 비용이 나타나지만 반대쪽 변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두 가지로 또 크게 나누게 됩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수익거래 그리고 비용거래 이렇게도 나뉠 수가 있어요. 이 수익거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익이 한쪽 변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를 말할 거고, 비용거래라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 한쪽 변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래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혼합거래, 이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한마디로 한쪽 변에 수익과 비용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자본 이것들이 섞여서 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쌤이 한번 가져왔으니까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솜기업은 영업용 토지를 구입하면서 대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반이 다솜이죠. 어쨌든 다솜이가 이제 영업용 토지를 구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금을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차변에 뭐가 오게 돼요? 현금이 나가고 토지가 들어왔으니까 토지, 대변에는 현금이 쓰이게 되죠. 이렇게 토지와 현금 1억씩 작성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토지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현금도 자산입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 모두에 자산 또는 나중에도 부채 또는 자본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교환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손익거래를 보도록 할게요. 예린물산은 본사 직원 회식비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본사 직원 회식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쌤하고 수익 비용에 대해서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사 직원에게 무언가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다 복리후생비로 나중에 통용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가 비용을 사용하면서 현금도 지급을 했죠. 그러면서 차변에는 복리후생비, 대변에는 현금이 오게 됩니다. 이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용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현금은 자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한쪽 변에는 비용 또는 수익이 나오는 거, 나머지 변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와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시는 어떤 거래? 바로 비용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죠. 다음으로 세 번째 혼합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솜기업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이 방금 전에 샀던 토지를 말을 하겠네요. 이거를 1억 1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개가 될까요?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았으니까 이건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를 거예요. 가지고 있던 토지라는 것을 우리가 구매했던 취득 원가로 그대로 다시 써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다 1억을 써놓고서 나중에 1억 1천만 원 팔았던 1억 1천만 원을 그대로 토지로 써버리면은 재무상태표상에서 나중에 마이너스가 뜨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살 때는 1억이 있었어요. 자산은 1억이 있었는데 팔고 났는데 팔 때 1억이 1천만 원 팔았네요. 1천만 원치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샀던 가격 그대로 또 여기서는 팔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1억짜리를 1억 1천만 원에 팔면서 1천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되었죠. 그거를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대변에는 토지와 유형자산, 처분이익, 한마디로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라는 수익계정 과목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쪽 변, 대변에 토지라는 자산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한 변에 같이 나왔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혼합거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예금과 토지,
한마디로 자산과 자산 교환 거래가 있네요. 자산과 수익 이렇게 손익 거래도 있네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 거래를 우리는 혼합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래의 판료소 그리고 거래의 종류까지 오늘은 배워봤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었죠? 특히 이 거래의 종류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교 부회장 김주원입니다. 제가 부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3년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의 답을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는 재경쌤께서 이제 사랑을 드릴 겁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거래 중에서 자산, 자본, 부채로만 이루어진 거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회계의 원리 단톡방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녕. 네, 여러분 오늘 수업도 잘 들었나요? 오늘도 문제풀이가 있었어요. 오늘은 정교 부회장인 김조원 학생이 이렇게 쌤을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엔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한번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내용 어땠나요? 배우지 못했던 각종 거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네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좀 더 깊숙이 또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